자, 이제 16번부터는 위험관리 기법에 대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위험수익의 계산 문제가 있고요. 일단 위험관리 기법은 지난주에 정리할 때 위험을 전혀 부담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 이거는 처음서부터 내가 위험한 걸 안 하면 되죠. 두 번째는 나한테 발생한 위험을 상대방에게 전가하는 방법이 있죠. 그러면 내가 위험을 부담하지 않는 거죠. 자, 근데 이제 내가 위험을 부담하더라도 어떻게 하면은 이제 좀 위험을 줄인다거나 아니면 통제를 한다거나 이런 방법들이 있죠. 자, 그 중에 한 가지 방법이 보수적 예측이라는 게 있다고 했어요. 수익은 가능한 한 낮게 잡고 비용은 가능한 한 높게 잡아서 예상 수익률을 낮추어 잡는 거죠. 예상 수익률을 낮추어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요구 수익률보다 높다면 그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대칭되는 방법이 요구 수익률을 상향 조정하는 방법으로서 위험 조정 할인율을 사용하는 거예요. 위험할수록 미래에 들어오는 돈을 현재 가치로 할인할 때 많이 할인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할인을 해야 시점을 통일시킬 수가 있죠. 나가는 돈은 지금 나가는데 들어오는 돈은 나중에 들어오니까 이걸 통일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위험이 큰 투자의 경우에는 할인을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이 낮추어 잡는 거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보다 들어온 돈이 많다라고 계산이 될 때는 그때 투자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위험할수록 많이 할인하겠다. 이게 키포인트예요. 이게 이제 위험 조정 할인율을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민감도 분석에서 투자의 결과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많아요. 임대료 수준이 달라져도 결과치가 달라질 수가 있고요. 영업 경비가 달라져도 결과치가 달라질 수 있고요. 또 이자율이 달라져도 결과치가 달라질 수 있고요. 또 공실률이 달라져도 결과치가 달라질 수 있어요. 자, 이런 여러 가지 투입 요소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투입 요소가 변할 때 결과치가 얼마나 많이 변하는지 적게 변하는지 이거 보고 이 집중 관리 대상 변수를 찾으려고 하는 거. 이게 이제 민감도 분석이라는 거예요. 민감도 분석. 그 다음에 이제 포트폴리오도 있죠. 분산 투자를 통해서 위험을 줄이는 거죠. 자,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자, 1번부터 보시면은 위험을 처리하는 방법 중 위험한 투자를 제외시키는 방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수익은 무위험률밖에 없죠. 그래서 1번 맞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투자자가 위험 혐오적이라는 가정은 수익률이 같을 경우 덜 위험한 쪽을 택한다는 것이다. 위험 혐오적인 사람은 수익률이 같다면 덜 위험한 쪽을 선택하죠. 그 다음에 모형의 투입 요소의 변화에 따라 결과치가 얼마나 크게 변하는지 보고 그 변화 폭이 큰 투입 요소를 집중관리 대상 변수로 삼는다. 여기 이제 그 민감도 분석에 대한 옳은 표현이죠. 그 다음에 투자 수익을 가능한 한 낮게 예측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투자 결정을 하는 것을 기술적 예측 방법이라 한다. 이런 말 없죠. 보수적 예측 방법밖에 없습니다. 기술적 예측 이런 말 없어요. 4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5번에 수익성을 하향 조정했는데도 여전히 그 투자가 좋다면 그 대안은 좋은 것으로 판단하여 투자 결정을 하는 방법을 보수적 예측 방법이라는데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죠. 수익을 낮추어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괜찮아 보인다. 이렇게. 다음에 17번은 투자에 따른 위험을 관리하는 방법은 매우 다양하다. 다음 중 위험 조정 할인율을 사용하는 방법에 속하는 것은, 자, 이번엔 거꾸로 용어를 제시하고 그 내용을 묻고 있죠. 1번에 위험한 투자를 제외시키는 거. 이거는 말 그대로 위험한 투자 제외하는 거고요. 2번은 뭐죠? 위험 요소가 변함에 따라 투자 결과치가 어떠한 영향을 받는가 분석하는 거. 이게 바로 민감도 분석이고요. 3번에 위험이 증가할 때 요구 수익률을 상향 조정하는 거. 이게 바로 위험 조정 할인율을 사용하는 거예요. 요구 수익률을 상향 조정하겠다는 게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할인할 때 요구 수익률로 할인한다는 뜻이거든요. 요구 수익률로 할인해서 많이 할인하겠다 이 뜻입니다. 그 다음에 4번에 수익은 가능한 한 낮게 비용은 가능한 한 높게 추정하는 것. 이거는 보수적 예측이고요. 그 다음에 5번에 물가 상승률만큼 임대료가 인상되도록 임대계약을 하는 것. 이거는 위험 전가가 되는 거고요. 정답은 3번이고요. 그 다음에 18번 민감도 분석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현금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어느 한 구성 요소가 변화했을 때
투자에 대한 수년가나 내부 수익률 등의 투자의 결과치가 어느 정도 변동하는가를 분석한다. 자, 이렇게 표현해도 되고요. 지금 2번처럼 한 구성 요소가 아니라 여러 구성 요소가 집단적으로 변화했을 때도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그 현금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구성 요소가 집단적으로 변했죠. 집단적으로 변했을 때 투자의 결과치가 어느 정도 변동하는 것을 분석하기도 해요. 다 가능해요. 1번, 2번 다 민감도 분석이에요. 그 다음에 위험한 내용이 현금 수지 등의 투자의 결과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파악하는 방법이다. 맞고요. 결과치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일수록 위험이 큰 거죠. 그래서 민감도 분석으로 투자 수익에 가장 민감하게 영향을 주는 요소가 무엇인가를 파악할 수 있다. 예, 맞고요. 그 다음에 민감도가 작은 투자안일수록 수년가나 내부 수익률의 변동폭이 작으며 상대적으로 안전성이 낮다. 안전성은 높죠. 민감도가 작은 것은 그만큼 변화폭이 작다는 얘기잖아요. 변화폭이 작다라는 것은 그만큼 위험이 낮다. 안전성은 높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4번, 5번이 틀렸습니다. 다음에 이제 19번 넘어가시면 이제 계산 문제인데요. 아까 20번은 풀었고요. 19번과 21번 계산 문제는 이제 다 요구 수익률과 관련되는 문제예요. 요구 수익률은 무위험률 더하기 위험 할증률. 인플레가 예상될 때는 이제 예상 인플레를 반영을 해요. 근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명목 세상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사는 세상은 명목 세상이기 때문에 특별한 언급이 없이 무슨 이자율이 몇 프로다 하면은 거기 안에 다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인플레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특별히 뭐 실질 이자 이런 말을 안 한다면은 거기는 다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따로 뭐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이제 신경 쓰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거기 제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어요? 자본시장의 이자율이 19번에 자본시장의 이자율이 2%라고 돼 있죠. 그 자본시장의 이자율이 2%다. 요 소리가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거기에 뭐가 반영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인플레가 반영되어 있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 소리는 내가 1억이라는 돈을 갖고 있는데 그 돈을 자본시장에 놔도 몇 프로는 먹을 수 있어요? 2%는 먹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부동산 투자에 따른 유동성 제약과 위험. 부동산에 투자하면은 현금화하기도 곤란하고 좀 위험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위험 프리미엄을 몇 프로라 그랬어요? 4%라 그랬죠. 여러분들 프리미엄의 의미가 뭐예요? 원래 있는 것에 더해지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은 부동산에 투자하는 사람은 몇 프로는 돼야 만족한다는 뜻이에요. 원래에다가 2%를 더해야 되니까 6%는 돼야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이걸 4%라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2%는 기본으로 깔고 부동산 투자의 유동성 제약과 위험에 대해서 몇 프로의 프리미엄을 요구하니까 4%의 프리미엄을 요구하는 거예요. 프리미엄. 더 달라는 거예요. 더.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하는 사람의 요구 수익률은 몇 프로란 얘기예요? 부동산 투자하는 사람들의 요구 수익률은 6%라는 얘기예요. 6%. 됐나요? 자, 그런데 우리 부동산에 투자하면 항상 뭐와 뭐가 있다 그랬어요? 소득 이득과 자본 이득이 있다 그랬죠. 투자 금액에 대한 소득 이득의 비율을 소득 이득률, 투자 금액에 대한 자본 이득의 비율을 자본 이득률, 이렇게 해서 두 개 합해야 종합 수익률이 나오겠죠. 총 자본 수익률이 나오겠죠. 맞나요? 자, 그런데 요런 지금 일단 부동산에 투자한 투자자들의 요구 수익률은 6%인데 소득 이득률과 자본 이득률의 합이 얼마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6%가 되어야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을 만족시킬 수 있어요. 부동산에 투자할 때. 자, 일단 다시 읽어볼게요. 자본시장에서 이자율이 연 2%로 결정되어 있고 부동산 투자자들이 부동산의 위험과 유동성 제약에 대해 연 4%의 수익률 프리미엄을 요구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세금을 전혀 고려하지 않을 때 세금 생각은 하지 말라는 얘기죠. 매년 2.5%씩 가격이 상승하는 부동산이라 그랬어요. 매년 2.5%씩 가격이 상승하는 부동산이라는 얘기는 뭐가 2.5% 발생한다는 뜻이에요? 자본이득률이
2.5% 발생한다는 얘기죠. 매년 2.5%씩 가격이 상승하는 부동산에 임대료 연수익률은 최소 얼마가 되어야 되냐 하면서 괄호 속에 투자액 대비 순운영 수입 비율 이렇게 돼 있죠. 순운영 수입이 바로 뭐예요? 소득이득이죠. 맞나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게 2.5%라면 최소 얘가 몇 프로 이상은 돼야 돼요? 3.5% 이상 돼야 되겠죠. 그래야 여기에 만족이 되니까. 맞나요? 자, 이렇게 해서 단지 그 개념을 알면은 그냥 덧셈 뺄셈 밖에 안 되는 거예요. 2% 더하기 4%에서 6% 하고, 여기 이제 소득이득률 3.5% 돼야 된다. 최소 얘가 3.5% 돼야 된다. 이렇게. 됐나요? 임대료 수입에서 3.5%가 나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부동산 가격 상승에서 2.5%가 나오니까. 됐나요? 근데 이거 혹시 모의고사 같은 거 풀 때, 이러한 형태의 문제를 풀 때, 저한테 제보 좀 해주세요. 제보. 이거를 해설이 틀리게 문제를 내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서 요구 수익률을 3.5%로 계산하는 문제가 많아요. 요구 수익률을 3.5%로 계산하면 안 되는 거죠. 요구 수익률이 3.5% 아니고 부동산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은 몇 프로? 부동산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은 6%고 여기서 2.5%가 만족되니까 소득 이득률이 몇 프로 이상 되면 된다? 3.5% 이상이 되면 된다. 이렇게. 됐나요? 혹시라도 시중에 지금 이거 해설을 잘못한 문제들이 수두룩해요. 수두룩해. 그런 거 나오면은 저한테 제보 좀 해주세요. 혹시 이 문제 풀다가 저런 게 있으면 공부를 해야 뭐 풀든가 뭐 보든가 말든가 할 텐데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론적으로 잘못된 해설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점차 이렇게 없애려면은 제가 만든 문제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확산이 돼야 되는데 제가 만든 문제가 확산이 되려면은 제가 또 문제를 많이 자꾸 만들어야 돼야 되는데 아무튼 일부러라도 요렇게 풀면은 요렇게 풀면 안 된다는 걸 만들기 위해서라도 제가 모의고사에 일부러 그렇게 문제를 만든 게 있어요. 요구 수익, 이 부동산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은 부동산 투자의 요구 수익률은 몇 프로? 소득 이득률 몇 프로? 따로따로 이렇게 물은 문제가 있어요. 따로따로 만들어서 이렇게 모의고사에 출제하기도 하는데 나중에 이제 보겠죠. 언젠가 누군가가 잘못 냈던 사람이 보면은 이런 문제가 있네 하면 생각하겠죠. 앞으로는 이제 문제를 제대로 내야 되겠구나 이렇게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거예요. 다음에 이제 21번은 자 21번은 이게 공식을 알면은 그냥 단 몇 초 만에 볼 수 있는 거고요. 공식을 모르면은 1시간을 들여다봐도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투자가치 계산 공식을 아느냐 모르느냐 이거예요. 이 투자가치는 여기가 이제 장래기대 수익인데요. 이 장래기대 수익은 앞으로 영구히 발생해야 되고요. 매년 일정한 금액이 발생해야 돼요. 매년 일정. 영구히 발생하고 매년 일정 발생하고. 자, 이랬을 때 그렇게 매년 일정하게 영구히 발생하는 수익이 있을 때 투자 가치를 물으면 여기 분모에 요구 수익률로 나누어서 계산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자 보세요. 여기서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국공채 실질 이자율이 이렇게 하고 있죠. 국공채 실질 이자율이 이렇게 이제 나오면은 인플레이율을 따로 주겠다는 뜻이에요. 실질과 명목은 어떤 차이가 있어요? 인플레만큼의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실질 이자율이 1.5%이고 토지의 위험 프리미엄이 3.5예요. 그러면은 총 일단 몇 프로까지는 돼야 돼요? 5%까지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 세 번째 줄에 괄호 속에 예상 인플레이션율이 연간 2% 있잖아요. 그러면은 모두 합쳐서 7%죠. 요구 수익률은 7%, 요구 수익률 7%. 자, 그런데 대상 토지로부터 매년 3,780만 원씩 확
확정적 소득이, 확정소득이 영구히죠, 영구히. 그게 키포인트예요. 이 문제를 읽을 때 그 키포인트는 바로 요거. 영구히. 요 말을 빼고는 출제를 못해요. 요 말을 빼고는 출제를 못하기 때문에 영구히라는 말이 있으면 아 이거 이렇게 풀면 되는구나 판단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 장래기 이것만 알면 간단한 거죠. 이게 3780인가요? 맞나요? 3780 이게 7%잖아요. 7%. 378 나누기 7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이런 0 같은 거 무시하면 돼요, 0. 앞뒤로 있는 곱하기 나누기 있을 때는 앞뒤로 있는 0은 무시하고 378 나누기 7 하면 돼, 7. 7, 5, 35. 28이잖아요. 4, 7이 28. 54. 5, 4. 배열 순서가 5, 4인 거 보라고요. 배열 순서가 5, 4인 거는 1번밖에 없잖아요. 됐나요? 그렇게 하면 돼요. 왜냐면은 자릿수만 다르잖아요. 자릿수만. 배열 순서는 똑같고 이게 동그라미가 더 있느냐 더 없느냐에 따라서 자릿수만 차이가 나는 것이기 때문에 곱이나 나누기를 할 때는 이런 동그라미는 무시하고 계산해도 돼요. 훨씬 쉽지 않나요? 버튼 안 눌러도 되잖아요. 그냥 378 나누기 7 하면 되니까. 자, 그렇게. 다음에 이제 넘어가셔서 2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2년 전 기출 문제인데요. 부동산 투자 레버리지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했어요. 자, 기억에 타인 자본 이용으로 레버리지를 활용하면 위험이 감소된다. 다른 사람 돈 이용하면 위험이 커져요, 작아져요? 커지죠. 기억 틀렸죠. 그래서 정답은 1번, 4번, 5번은 될 수가 없어요. 자, 근데 니은이 공통이죠. 2번, 3번은 공통이잖아요. 그럼 니은 볼 필요 없는 거지. 이런 문제 풀 때 이렇게 풀면 돼요. 다음에 디귿은 부의 레버리지 효과가 발생할 경우 부채 비율을 낮추어서 정의 레버리지 효과로 전환할 수 있다. 자신 없으면 틀린 거 알면은 어디로 바로 가면 되고요. 바로 3번으로 가면 되죠. 틀린 거 알면 3번으로 가면 되고 모르면 4번 한 번 더 리얼 한 번 더 보면 되죠. 총 자본 수익률과 저당 수익률이 똑같대요. 그 뭐예요? 중립적 지뢰죠. 이자율과 총 자본 수익률이 똑같으면 중립적 지뢰 아니에요. 중립적 지뢰라면 부채 비율이 아무리 변화해도 자기 자본 수익률에 영향을 미쳐요, 미치지 못해요? 미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리얼이 맞는 말이죠. 됐나요? 자, 이게 지렛대 효과에서 차입 이자율이 이게 저당 수익률이죠. 요거보다 총 자본 수익률이 높으면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이제 정의 지뢰, 우리가 원하는 정의 지렛대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자, 근데 반대가 되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이게 부의 지뢰죠. 이건 정의 지뢰, 이건 부의 지뢰. 지금 정의 지뢰, 부의 지뢰가 이런 거잖아요. 이렇게. 올라갈 때는 남의 돈을 많이 사용할수록 그만큼 많이 올라가는 거고, 내려갈 때는 남의 돈을 많이 사용할수록 그만큼 많이 내려가는 거잖아요, 이게. 이렇게. 내려가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남의 돈을 사용하는 것을 줄이면 손실폭을 줄일 수는 있어요. 부의 지뢰가 나타날 때. 손실폭을 줄이는 것이지 이거를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디귿은 틀린 말인가요? 그래서 디귿이 틀린 말이에요. 바꿀 수는 없어요. 근데 이렇게는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여기가 8%다. 여기가 10%다. 여기가 예를 들어 12%. 이거는 무슨 지뢰예요? 정의 지뢰잖아요. 근데 여기가 8%다. 여기가 6% 나왔다. 여기 4%. 이러면 뭐예요? 부의 지뢰죠. 지금 빌린 이자보다 낮은 수익을 내버렸단 말이에요. 이럴 때 요거보다 저당 수익률이 낮아지게 되면은
저당 수익률이 낮아지게 되면 뭐로 바꿀 수 있어요? 정해지료로 바꿀 수도 있죠. 이거는 가능해요. 이자율이 낮아지면 비싼 이자 쓰다가 그 비싼 이자를 싼 이자로 바꿀 경우라면 뭐로 바꿀 수도 있다. 정해지료로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그렇죠? 타인 자본 사용 비율을 줄여서 정해지료로 바꿀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자율이 낮아진다면 정해지료로 바뀔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남의 돈을 싼 이자를 사용하게 되니까. 자, 그렇게요. 이제 니은이 남았죠. 니은. 대부 비율이 50%, 총자본 수익률 또는 종합 수익률이 10%, 저당 수익률이 8%라면 자기 자본 수익률은 12%이다.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요거는 지금 요 설명 요거 8%, 10%, 12% 요거. 자, 요 설명을 이 공식이 또 필요하거든요. 이 공식이 쉽게 이해가 되면은 하시고요. 안 그러면 패스하고 이렇게 하면 돼요. 자, 지금 여기가 8%, 여기가 10%, 여기가 12%가 나오는 거는 어떤 경우인가 하면은 남의 돈을 내 돈하고 똑같은 크기로 사용했을 때 얘기해요. 남의 돈을 내 돈의 크기와 똑같이 사용했을 때. 내 돈 1억 사용했으면 남의 돈도 1억 사용하는 경우. 예전에 제가 이런 예를 들었을 텐데요. 제가 놀고 있는데 누가 저한테 일당 10만원 줄 테니까 일 좀 해달라고. 그래서 오케이 하고 있는데 준비하는데 너 같은 놈 한 놈 더 있으면 데리고 오라고. 그래서 마침 놀고 있는 놈이 있어서 그 친구 놈한테 야 8만원 줄 테니까 일 안 할래? 8만원 줄 테니까. 그러고는 같이 가서 바뀌는 친구 목까지 얼마 받아놓고는 20만원, 10만원씩 10만원씩 내 돈도 10만원, 나도 10만원 받고 친구 목도 10만원 받아가지고 주기는 8만원 주면 나는 얼마 챙기는 거예요? 12만원 챙긴다.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남의 돈 빌릴 때는 이자 몇 프로 주기로 하고 빌려놓고는 이자 8% 주기로 빌려놓고는 그거 가지고 수익을 내기는 10% 수익을 낸 거예요. 내 돈도 10% 수익을 냈고 남의 돈도 10% 수익을 낸 거죠. 예를 들면 내 돈 1억도 10% 수익 내고 남의 돈 1억도 10% 수익 낸 거예요. 그래서 모두 돈 2억 원이 각각 10% 냈기 때문에 어차피 총자본 수익률은 10% 똑같은 거예요. 근데 남의 돈 빌린 거에 대해서는 8%만 이자 주면 나머지 2%가 나한테 오니까 내 자본 수익률은 몇 프로가 되는 거예요? 12%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남의 돈을 2억을 쓰면, 그러니까 그런 친구놈 두 놈 데리고 가면, 그러면 전부 다 10%씩 버는데 남의 돈이 번 거는 8%만 돼가지고 2%씩 다 챙기니까 내 거는 14%가 되는 거거든요. 내가 14만원 챙기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런 놈 두 놈 데리고 가면은. 맞나요? 자, 그러면은 보세요. 남의 돈을 얼마나 많이 사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많이 사용하면 많이 사용할수록 차익을 계속 내가 챙기는 거 아니에요. 맞나요? 그리고 이 차이가 얼마나 나느냐도 중요해요. 이 차이가. 내가 빼먹는 게 더 많을수록 내가 챙기는 건 더 커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의 키포인트는 얼마나 싼 이자인지를 봐야 돼요. 얼마나 싼 이자. 여기는 얼마나 싼 이자예요? 방금 여기서는 2%포인트 싼 이자예요. 2%포인트 싼 이자. 여기서 이게 한 칸만큼 같죠? 요 거리 한 칸만큼 같잖아요. 요 거리 한 칸만큼 간 거는 남의 돈을 내 돈의 한 배만큼 쓴 거예요. 요거 두 칸 가면 얼마 나와요? 14% 나오잖아요. 그는 남의 돈을 내 돈의 두 배를 쓴 거예요. 그러면은 얼마나 싼 이자를 몇 배 뻥튀기 하느냐 이 말이야. 남의 돈을 얼마나 싼 이자를 몇 배 뻥튀기 하느냐. 지금 여기서는 몇 %포인트 싼 이자를 2%포인트 싼 이자를 몇 배 뻥튀기 하면 1배 뻥튀기 하면은 이렇게 되잖아요.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요 몇 배, 요게 바로 무슨 개념인가 하면은 부채 비율 개념이에요. 부채 비율. 부채 비율이 뭐예요?
내 거분의 남의 거죠. 그러니까 내 돈이 1억이고 남의 돈이 1억이면은 1배잖아요. 내 거분의 남의 거. 내 돈이 1억이고 남의 돈이 2억이면 2배죠. 그래서 이 부채 비율이라는 개념이 바로 지렛대 효과에서 써먹는 개념이에요. 지렛대 효과에서. 지렛대 효과에 필요한 거는 바로 부채 비율이에요. 근데 이 문제 지문 니은에서는 대부 비율로 줬거든요. 대부 비율은 몇 분의 뭐라 그랬어요? 대부 비율은 내 거분의 남의 거가 아니고 전체분의 남의 거. 그냥 남의 거 비율이죠. 전체에서 남의 것이 차지하는 비율이에요. 남의 거 비율이에요. 남의 거 비율. 그럼 대부 비율이 50%라는 얘기는 남의 게 50%예요. 그럼 내 거도 50%죠. 대부 비율이 50%라는 얘기는 부채 비율이 어떻게 돼요? 50% 분의 내 거도 50% 남의 거도 50%이기 때문에 100%가 부채 비율 100% 1 그래서 그 문제에서 지금 대부 비율이 50%로 돼 있죠. 대부 비율이 50%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채 비율이 몇일 때란 얘기예요. 예, 부채 비율이 1일 때 총 자본 수익률이 10%, 저당 수익률이 8%면 얼마나 싼 이자예요? 2% 싼 이자잖아요. 2%포인트. 2%포인트 싼 이자를 몇 배 뻥튀기 한다. 한 배 뻥튀기 하니까 몇 프로 되는 거예요? 12% 되는 거예요. 그 어디서부터 뻥튀기 하는 거예요? 총 자본 수익률에서 뻥튀기 하는 거라고요. 여기에서 어떤 거? 됐나요? 이렇게 보면은 아주 간단해요, 사실은. 그냥 전액 내 돈으로만 투자하면 얼마가 돼요? 전액 내 돈으로만 투자하면 그냥 10%예요, 10%. 내 혼자만 갔다 오면 그냥 10%라고요. 내 돈으로만 1억 투자든 2억 투자든 다 10%예요. 여기서부터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공식으로 쓰면 좀 복잡해 보여요. 이렇게 돼요, 이렇게. 총 자본 수익률, 그러니까 지분 수익률은 총 자본 수익률에다가 더하기 총 자본 수익률 빼기 이자율 곱하기 부채 비율 이렇게 10%에다가 더하는 거예요. 10%에다가 요거 몇 프로? 10% 빼기 이자율 8% 빼기 곱하기 부채 비율 1 이걸 더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2%다 이 말이에요. 근데 기억은 이걸로 하는 게 이제 훨씬 이렇게 기억하면은 이게 부채 비율이에요. 얼마나 싼 이자를 몇 배 뻥튀기 하느냐 그걸 보라는 얘기야. 늘 돈 빌릴 때 저거 돈 빌려가지고 자 이제 저 이자가 5% 싸게 나왔는데 저 빌려서 7%를 내가 수익을 내면 이 말이야. 5% 빌려서 7% 수익을 내면 얼마나 싼 이자? 2%포인트 싼 이자. 이걸 몇 배 뻥튀기 하느냐에 따라 내 수익률이 달라진다고요. 1배 뻥튀기 하면은 9%가 되는 거죠. 7% 이제 5%를 빌려서 7%의 수익을 내면은 1배 뻥튀기 하면은 9%가 되는 거고 2배 뻥튀기 하면 11%가 되는 거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때 써먹는 개념이 부채 비율이에요. 됐죠? 되면은 하고 안 하면 패스하는 거예요. 넘어가시고요. 23번은 여는 보시고 24번을 보겠습니다. 부동산 투자의 위험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에 부동산 투자에서 일반적으로 위험과 수익은 비례의 관계에 있다 그렇고요. 그다음에 평균 분산 결정법은 기대 수익률의 평균과 분산을 이용하여 투자 대안을 선택하는 방법이고요. 보수적 예측 방법은 투자 수익의 추계치를 하향 조정함으로써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상당수 제거할 수 있다는 가정에 근거를 두고 있고요. 그다음에 위험 조정 할인율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장래 기대되는 소득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경우 위험한 투자일수록 낮은 할인율을 적용한다가 아니죠. 높은 할인율을 적용해야 되죠. 4번이 틀렸어요. 그 다음에 민감도 분석은 투자 효과를 분석하는 모형의 투입 요소가 변함에 따라 그 결과치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를 분석하는 기법이다. 민감도 분석 맞죠. 정답은 4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평균 분산 결정법과 포트폴리오. 자, 이 이론 정리를 좀 하고요. 혹시 지난번에 제가
달력이 왜 12달인지 말씀드린 적 있나요? 원래 10달이었어요. 원래 달력이 10달이었는데 12달이 된 거는 2000년 전에 그렇게 됐어요. 2000년 전 시저가 기원전 1세기죠. 그때 시저가 활동하던 당시에는 10달밖에 없었어요. 근데 너무 불편한 거죠. 10달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1, 2, 3, 4, 5, 6, 7, 8, 9, 10 하면 11월 할 때 1월이 돼버리잖아요. 다시 11월이 없으면. 그러면은 이게 7월이 어떤 때는 한겨울이고요. 맞잖아요. 1월이 한여름이 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어떤 때는 맞아떨어졌다가 어떤 때는 틀려졌다가. 그러니까 불편한 거죠. 그러니까 시저가 명령을 한 거예요. 매월 그때쯤 되면은 따뜻하면 그때는 따뜻하고 추우면 춥고 1월이면 춥고 7월 8월이면 덥고 이게 일치하도록 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한 거예요. 그래서 2달을 더 넣은 거예요. 2달을 더 넣었기 때문에 12달이 됐는데 이걸 2달을 뒤에 넣었으면은 안 그럴 텐데 2달을 앞에다 넣었어요. 앞에다가. 그래서 이제 어떤 현상이 나타났는가 하면은 옥토버가 몇 월이에요? 옥토버가 몇 월? 10월이죠. 옥토퍼스가 뭐죠? 옥토퍼스가 뭐예요? 문어죠. 옥토퍼스가 왜 문어인지 아십니까? 이게 왜 옥토퍼스로 했는지 아세요? 이게 팔이란 뜻이에요. 옥토. 이게 다리란 뜻이에요. 푸스가 8개 다리예요. 8개 다리. 그래서 옥토퍼스예요. 다시 말하면 옥토가 팔이란 뜻이라고요. 여러분들 왜 격투기 할 때 이제 옥타곤 걸 하잖아요. 옥타곤 팔각형이잖아요. 팔각형 옥타곤 팔각형 펜타곤 미국 국방성 건물 펜타곤 오각형이잖아요. 우리 왜 옛날에 펜티엄 하잖아요. 펜티엄은 586 하잖아요. 586 펜티엄. 5는 펜타란 뜻이 펜타, 옥토. 근데 이게 10월이잖아, 지금. 원래는 8월이었는데, 8월이었는데 앞에다가 2달을 집어넣었기 때문에 얘가 10월이 된 거예요. 서프템버 할 때 세프트 있죠, 세프트. 세븐이에요, 세븐. 7이란 뜻이에요. 서프템버. 7월인데 이게 9월이 된 거지, 이게. 디셈버가 뭐예요? 대시가 뭐예요? 대시가 10이라는 걸 의미하잖아요. 10. 대시가. 디셈버 12월이 디셈버가 된 거죠.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됐대요. 이게 12달이 된 게 이제 2000년 된 거죠. 그렇게 해서 12달이래요. 갑자기 그 생각이 나서. 아니, 조는 분 있을 것 같아서. 자, 이제 평균분산결정법 하고요. 너무 공부만 하면 재미없잖아요. 조는 사람도 깨우고 해야지 또. 요거는 이제 평균의 크기와 분산의 크기를 보고 의사결정을 하는 거죠. 동일한 수익일 때는 위험이 작은 걸 선택하는 거죠. 동일한 위험일 때는 수익이 큰 걸 선택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는데 두 개가 하나가 위험이 크면서도 수익도 큰 경우라면 다른 하나가 위험이 작으면서 수익도 작은 거죠. 이럴 때는 의사결정을 할 수가 없죠. 이런 거를 이제 평균 분산 오류 이렇게 한다 그랬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고요? 아까 했던 변이계수, 아까 나왔던 변이계수 있죠. 변이계수를 활용하는 방법 또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방법 해서 이제 포트폴리오가 등장하죠. 포트폴리오 이제 위험을 줄이는 거죠. 분산 투자를 통해서. 요거는 아까 몇 분의 뭐였어요? 평균분의
표준 편차, 이렇게. 자, 다음에 이제 포트폴리오죠. 포트폴리오는 이제, 여러 자산에 분산 투자하는 거죠. 개념은 그렇고요. 분산 투자. 이걸 통해서 얻으려는 효과는 뭐예요? 위험을 줄이는 것이고, 위험을 줄인다고 할 때 모든 위험을 줄일 수 있는 게 아니고 체계적 위험은 줄일 수가 없죠. 어떤 위험을 줄일 수가 있고요? 비체계적 위험을 줄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비체계적 위험을 가능한 한 많이 줄이는 방법은, 비체계적 위험을 많이 줄이는 방법은 구성자산 수를 다양하게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상관계수가 이 마이너스 쪽이 되도록, 그러니까 수익률 변동 방향이 반대가 되게 하는 거죠. 반대가. 이게 이제 효과가 높은 거죠. 이걸 나타내는 게 이제 상관계수잖아요.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죠. 이 범위 안에 있는데, 요 상관계수가 1일 때는 효과가 있다 없다? 이때는 아예 효과 자체가 없죠. 상관계수가 1보다 작고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효과가 있고,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일 때는 효과가 가장 커서 비체계적 위험을 0까지 줄일 수가 있죠. 비체계적 위험을 0까지 줄일 수 있어요. 이게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비체계적 위험이 0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이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인 경우가 어떤 경우가 하면은 한쪽이 움직이는 방향과 다른 쪽이 움직이는 방향이 반대이면서 그 패턴이 일치할 때는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이 돼요. 이 통계학적으로. 예를 들어서 A도 B도 모두 다 5%씩 예상이 돼요. 평균적으로 5% 예상되는데, A가 잘 나올 때는 B가 잘 못 나와요. A가 잘 못 나올 때는 B가 잘 나와요. 자, 그런데 방향은 반대로 가죠. 방향은 반대로 가잖아요. 그러면서 얘가 위로 1% 올라갈 때 얘가 아래로 2% 가고요. 얘가 아래로 1% 갈 때 얘가 위로 2% 가죠. 방향은 반대이면서 패턴이 일치하죠. 이것이 변하는 것의 크기로 2배가 변하죠. 설마 이거 숫자 1 커지는 거하고 요거 2 작아지는 거하고 2배로 변하잖아요. 크기로는, 사이즈로는 두 배만큼 변하고 방향으로는 반대로 움직이잖아요. 맞나요? 이런 패턴을 보이면은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이 나와요. 일치하게, 완벽하게 어떤 이 패턴이 일치하면은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이에요. 근데 여기서 방향까지 같아버리면 그때는 플러스 1이에요. 플러스 1. 이럴 때, 내가 자산을 갖고 있으면은 여기에다가는 돈을 2억을 묻어야 되고 여기에다가는 돈을 1억을 묻어서 이게 2대1로 변하면 돈을 2대1로 이제 분산 투자를 해야 돼요. 총 3억을. 내가 늘 5%를 먹고 싶으면 이 말이에요. 늘 5%를 먹고 싶으면. 내가 A에다가만 3억을 다 집어넣어 버리면 어떤 때는 1,800 벌었다가 3억 가지고 어떨 때는 1,200 벌었다가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여기에다 3억을 다 집어넣어 버리면 어떤 때는 900 먹었다가 어떤 때는 2,100만 원 먹었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2억을 여기 넣고 1억을 여기 넣으면 시나리오 왼쪽 시나리오가 됐을 때 이 2억이 1,200 벌어요. 2억이 6% 버니까 대신 이 1억은 3% 벌거든요. 300 법니다. 얼마 벌어요? 1,500 벌죠. 3억이 1,500 번 거예요. 그러니까 5% 번 거예요. 근데 오른쪽 시나리오가 됐을 때 이쪽이 2억이 4% 벌면은 800 벌어요.
근데 요거 오른쪽 시나리오 됐을 때 1억이 700 벌어요. 얼마 벌어요? 1500 벌죠. 왼쪽 시나리오가 됐든 오른쪽 시나리오가 됐든 투자자는 늘 1500 벌어요. 늘 5%. 이게 비체계적 위험이 완벽히 제거된 거예요. 늘 1500이니까 위험이 없어요. 이렇게 결합시켜서 두 개를 결합시켜서 늘 1500을 먹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산 구성 비율을 조절해야 돼요. 자산 구성 비율을. 그러니까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이라고 해서 무조건 비체계적 위험이 0이 되는 것은 아니고, 이럴 때 비체계적 위험을 0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정확한 표현이에요. 0으로 할 수 있다. 0이 된다가 아니라 0으로 할 수 있다. 이게 통계학을 아는 사람이 만든 지문이에요. 실전에서는 그렇게 나와요. 근데 모의고사에서는 비체계적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이면 비체계적 위험이 0이 된다. 이렇게. 그는 통계학을 모르는 거예요. 바로 0이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조정을 해야 0으로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됐나요? 실전에서는 늘 그렇게 나옵니다. 만들 수 있다. 비체계적 위험을 뭐로 할 수 있다? 0으로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자, 그게 이제 상관계수까지고요. 다음에 이제 최근에 최적 포트폴리오와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좀 더 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준비를 해야 되고요. 최적 포트폴리오는 효율적 전선과 무차별 곡선이 접하는 점이죠. 효율적 전선과 무차별 곡선이 접하는 점. 그래서 여기서 효율적 전선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되고 무차별 곡선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되죠. 효율적 전선은 동일한 위험 하에서 수익률이 가장 높은 포트폴리오를 연결한 선입니다. 이걸 연결한 선이에요. 여기가 이제 위험이죠. 여기가 수익입니다. 효율적 전선은 이 바깥 부분, 이런 부분에 도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런 부분은 도달할 수가 없어요. 주어진 위험하에서는 수익률이 제일 높은 것들로 이렇게 연결했기 때문에. 근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자, 만족도가 이게 똑같은 포트폴리오를 연결한 거거든요. 이 점, 이 점, 이 점이 만족도가 같아요. 근데 요거보다 위에 있으면 만족도가 높아지겠죠. 수익이 더 올라가는 거니까.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위로 가면 갈수록 좋은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나타내면 마냥 좋다고 선택할 수 없는 거거든요. 이 효율적 전선 바깥은 갈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갈 수 있는 부분에서 가장 만족도가 높으려면 이게 접하는 점을 지날 때의 만족이에요. 만족이 가장 이게 위로 가면 갈수록 만족이 높고, 밑으로 이거는 만족도가 낮으니까 선택할 필요가 없죠. 만족도가 가장 높으면서 갈 수 있는 영역은 효율적 전선과 무차별 곡선이 접하는 점이 바로 최적 포트폴리오가 된다. 이렇게. 자, 근데 이 무차별 곡선이 오른쪽 우상향 하면서 아래로 볼록하죠. 아래로 볼록한 것의 의미가 뭐예요? 아래로 볼록한 것의 의미는 위험 회피형이라는 거예요. 위험 회피형. 위험 회피형은 이제 아래로 볼록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이게 효율적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서로 다른 두 개가 이렇게 교차할 때 흰 무차별 곡선과 노란 무차별 곡선, 이거는 서로 다른 사람이란 뜻이에요. 같은 사람의 무차별 곡선은 나란하기만 해요. 이게 서로 다른 사람이고요. 이게 더 완만한 사람이 있고 가파른 사람이 있죠. 완만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완만한 사람이 더 공격적인 사람이고 보수적인 사람이 더 가파른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요 무차별 곡선과 효율적 전선에 대해서 정리를 해 두시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포트폴리오 이제 이론 정리가 되는 거예요. 됐나요? 이제 문제 풀면서 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1번부터 보겠습니다. 158쪽 1번. 평균 분산 결정법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에 평균과 분산을 이용하여 투자 대안을 선택하는 방법을 평균분산결정법이라 한다. 맞죠? 2번 A의 수익의 크기가 B의 수익의 크기보다 크대요. 그럼 이럴 때는 일단 뭐를 잡고 보는 거예요? A를 잡고 봐야 돼요. 일단 어떤 한 기준으로 뭔가가 더 좋은 게 있으면은 그걸 잡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A의 수익의 크기가 B의 수익의 크기보다 크다 그러면 A를 잡았다. 이런 상황에서 A의 위험의 크기가 B보다 작거나 같대요. A를 잡고 있는데 위험이 A가 작거나 같대요. 그건 계속 들고 가는 거죠. 들고 가는 거예요. A가 선호되는 거예요. 다음에 3번 A의 수익의 크기가 B의 수익의 크기보다 작대요. 이때는 뭘 잡아야 돼요? B를 잡아야죠. 자, B를 잡았어요. 일단 이때 A의 위험의 크기가 B보다 작대요. 위험은 내가 작대요. 그럼 어떻게? 슬쩍 놔야지. 좋은 줄 알고 잡았는데 B를 잡았는데 위험이 누가 더 작다고요? A가 더 작다고요. 위험 보니까 저놈이 더 좋아 보여. 그러면 빨리 놔야지. 그를 손에 계속 들고 갈 수가 없죠. 맞나요? 이때는 누가 더 좋은지 판단할 수가 없다 이 소리예요. 일단 한 가지 기준으로 잡고 다른 기준으로도 괜찮거나 똑같으면 계속 가져가는 거고, 한 기준으로 잡았는데 다른 기준으로 안 좋으면 놓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B가 선호된다가 아니죠. B가 선호되는 게 아니에요. 3번 틀렸어요. A가 B보다 수익과 위험이 모두 더 큰 경우에 평균분산결정법으로는 의사결정을 할 수가 없으며 이를 평균분산 오류라 하고요. 평균분산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어느 대안을 선택하느냐 하는 것은 투자자가 위험을 감수하려는 정도나 추가 위험에 대한 추가 수익의 정도에 달려있다. 맞습니다. 자, 넘어가셔서는 2번, 3번, 4번, 5번 있는데 그 중에 3번, 5번을 좀 보겠습니다. 자, 3번을 보시면은 포트폴리오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포트폴리오를 구성함에 있어서 투자안들의 수익률이 강한 양의 상관관계에 있을 때, 강한 양의 상관관계가 뭘까요? 강한 양의 상관관계, 상관계수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강한 양의 상관관계라는 얘기는 상관계수가 1에 가깝다 뜻이에요. 양이니까 플러스, 강하다는 건 1에 가깝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1에 가까우면 효과가 높아야 낮아요? 효과가 낮은 거죠. 1번 틀린 거예요.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 중에서 동일한 위험하에서 최고의 수익률을 나타내는 포트폴리오 집합을 연결하는 곡선이 효율적 전선이다. 맞죠?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 이론은 평균분산결정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도 최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음을 이론적으로 제시해 주죠. 평균분산결정법으로는 이게 더 좋은지 저게 더 좋은지 판단 못해요. 예를 들어 이거하고 이거요. 요놈하고 요놈은 뭐예요? 요놈은 수익은 더 크면서 위험이 더 크잖아요. 평균분산결정법으로는 얘가 더 좋은지 얘가 더 좋은지를 판단할 수 있다 없다? 판단할 수 없다는 거죠. 근데 포트폴리오 이론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해줘요? 사람마다 달라요. 이렇게 사람마다 달라요. 이렇게 대답해 준다고요. 공격적인 사람은 이거 더 좋아하고요, 보수적인 사람은 이거 더 좋아해요. 이렇게 그렇잖아요. 분산 투자를 해도 되고 섞어서 해도 되고. 자, 그래서 그런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에 효율적 전선은 효율적 포트폴리오의 집합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고요. 효율적 전선을 표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다 그랬죠. 효율적 포트폴리오가 요놈들이죠. 요놈들, 요 점들, 요거 효율적 포트폴리오를 연결한 선 효율적 전선, 동일한 위험하에서 수익률이 가장 높은 포트폴리오를 연결한 선, 동일한 위험하에서는 수익률이 제일 높죠. 동일한 수익률 하에서는 위험이 제일 낮은 포트폴리오를 연결한 선, 다 가능해요. 또는 평균 분산 지배 원리, 5번의 3번 지문에도 있어요. 5번의 3번 지문처럼 효율적 전선은 평균 분산 지배 원리를 만족하는 포트폴리오 집합을 연결한 곡선이다. 이렇게 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됐나요? 다음에 다시 3번의 5번 지문으로 가서요. 무차별 곡선은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태도에 따라 달라지며 동일한 투자자의 서로 다른 무차별 곡선은 교차할 수가 없어요. 이 교차한다는 얘기는 서로 다른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같은 사람이라면
교차하지 않고 나란하다는 얘기. 다음에 5번만 좀 풀고 좀 쉴까요? 5번의 포트폴리오 이론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의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태도는 무차별 곡선을 나타나는데 위험 기피적인 투자자는 아래로 볼록한 우상향의 무차별 곡선을 갖는다. 맞죠? 다음에 투자자가 위험 기피적일수록 무차별 곡선이 완만하게 우상향한다. 위험 기피적일수록 가파르죠. 공격적일수록 완만하죠. 2번 틀렸습니다. 다음에 3번 봤고요. 4번에 일반적으로 위험과 수익이 비례하는 경우의 위험은 체계적 위험이다. 자, 일단 패스하고요. 5번. 투자자가 포트폴리오 구성을 아무리 잘 하더라도 효율적 전선 위쪽의 포트폴리오 집합을 선택할 수는 없죠. 그 바깥이니까. 그럼 4번 지문이 뭔가 하면은 자, 앞에서 우리 위험과 수익 비례의 관계를 계속 얘기했죠. 위험이 클수록 대체로 뭐도 커요? 수익도 크고, 수익이 클수록 위험이 크고, 위험이 클수록 수익이 크고. 자, 이게 위험이 클수록 수익도 커요, 대체로. 우리 이제 경제 현실에 있는 사례들을 다 조사를 하게 되면은 대체로 위험이 클수록 수익도 크게 나타나겠죠. 근데 같은 선 위에 다 나타나는 게 아니라 경우에 따라 달리 나타날 때도 있잖아요. 어떤 경우에는 위험이 큰 것 같은데도 수익이 별로 안 나올 때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위험이 작은 것 같은데도 수익이 더 많이 나올 때도 있고 그러잖아요. 사례를 조사하면 이렇게 점으로 나타날 거예요. 이게 이제 뭐하고 비슷한가 하면은 세계 랭킹 그 스포츠 선수들 보세요. 랭킹 순위가 이렇게 뛰어난 선수들. 상금 1위 뭐 이렇게 랭킹 1위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선수들이 성적이 좋을수록 랭킹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성적 좋은 선수들이 늘 성적이 그렇게 좋냐 이 말이에요.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좀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랭킹 1위라는 건 어떻게 해서 1위예요? 그 해에 했던 그 성적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했을 때 아닌가요? 안 좋았을 때도 있었고 좋았을 때도 있었지만 평균적으로 다른 선수보다는 어떻다는 얘기요? 다른 선수보다는 평균이 높은 거죠. 맞나요? 그러니까 얘가 랭킹 1위, 얘가 랭킹 3위 이렇게 되는 거예요. 평균적으로는 높으니까. 근데 이 평균적으로 이렇게 랭킹 순위가 떨어지는 선수가 1위하고 붙으면 늘 질까요? 늘 지는 건 아니에요. 그날따라 얘는 컨디션이 안 좋을 수 있죠. 밤새 설사하고 잠도 못 자고 나가고, 얘는 아주 그냥 컨디션 최상의 컨디션으로 나갔어요. 그러면은 얘가 더 잘 나오고 얘가 더 못 나올 수도 있거든요. 자, 이거는 어쩌다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늘상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어쩌다 나타나는 현상. 이런 거는 체계적 위험, 비체계적 위험. 비체계적 위험. 화재가 발생한다, 교통사고 난다, 이런 거는 늘상 나타나는 게 아니라 어쩌다 나타나는 현상. 이런 것들은 무슨 위험? 비체계적 위험이에요. 그럼 비체계적 위험을 고려하면은 역전이 될 수 있어요. 반비례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위험 수익 비례에서 말하는 것은 비체계적 위험을 얘기하면 안 되고 체계적 위험을 얘기해야 돼요. 늘상 나타날 수 있는, 평균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래서 위험 수익 비례 관계에서 말하는 위험은 체계적 위험이다 그래요. 비체계적 위험을 고려하면은 역전, 반비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됐나요? 자, 좀 어려운 개념인데 뭐 그렇게 기억하기가 어렵지는 않아요. 설명하기가 어렵죠, 이런 게. 그런 게 딜레마예요. 설명하기가 어려운데 기억하기가 어렵지 않은 거는 간단하게 그냥 체크하고 지나가도 관계는 없는데, 아무튼 이런 내용이에요, 내용은. 자, 넘어가시면은 곧 좀 쉬고 할까, 이제? 좀 쉬고 하겠습니다.